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류 ERP 정보관리사 1급 2024년도로 넘어왔습니다. 2024년도 문제도 3회차만 남았거든요. 이 3회차 끝나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틈타서 지금 틈틈이 ERP하고 물류 우선 그 교재들을 여러 개 보고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그 판서 없이 판서대로 그냥 했던 거 있죠. 요약지 없이 그것들을 갖다가 제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ERP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강의를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시는 분들은 좀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을 갖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된 내용들은 이론 부분들은 챕터 나눠가지고 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론을 정리해서 같이 올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좀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7월에 시험 보실 때는 물류하고 생산을 제가 1급까지 올렸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부분이 물류 생산 인사, 그 다음에 품질, 유통 쪽이기 때문에 우선은 인사를 좀 그 다음에 올릴까 합니다. 인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물류관리사하고 유통관리사를 들어가기 위한 기초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배울 때는 ABCD부터 영어를 배울 때 배웠던 것처럼 물류하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무역 쪽이라든가 물류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 정리부터 한 챕터씩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식이 쌓였다 싶으면 그때 이제 교과서를 또 요약한 정리집을 가지고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해서 뭐 유료 강의를 안 듣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도 1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원격으로 접속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있느냐, 소프트웨어가 나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ERP, 클라우드 ERP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보시면 세 분야로 나눠놨어요. PaaS, SaaS, IaaS인데 말 그대로 지금 이 위에 있는 지문 자체가 누구냐면 SaaS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한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자체는 없죠. 3번 자체는 없고 답은 여기서는 1번이 된다. 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영 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 혁신과 정보 처리 기술이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축하는 건 많이 알고 계시죠? BPR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 ERP 부분은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문제 은행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냥 이거지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죠. 투자 비용에서부터 해당한다 까지가 결국에는 ERP 책에 나와 있다 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총 소요 비용이라 부른다. 시스템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화한 비용을 우리는 총 소요 비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체크해 보시고, 많이 나왔던 문제. 4번 ERP 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하면 안 된다 라고 돼 있죠. 고수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5번 ERP 패키지 선정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의 보안성, 그 다음에 통합 업무 시스템이죠. 업무의 독립성 잘못됐습니다. 요구사항의 부합 정도, 커스터마이징 가능 여부 중요하겠죠. 자, 1급에서는 지금 5문제가 10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갖다가 잘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여기다가 공식 한번 써볼까요?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알파의 F의 T-1입니다. 자, 공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1월 걸 구해야 되겠죠. 10월 게 먼저 나와져 있으니까 10월 걸 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지수평화 상수는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거의 예측사항을 그대로 10월 걸 이용해서 구하면 1000 곱하기 0.3 더하기 0.7 곱하기 800입니다. 자, 얘는 얼마가 나요, 여러분?
그렇죠. 860이 나오겠죠. 860. 그럼 여기가 860이 들어가요. 860 지우고 한번 다시 볼까요? 아까 했던 거랑 연결이 되니까 860이 되죠. 한 번 더 하는 거죠. 800 얼마예요? 실제 판매량이니까 1500 곱하기 0.3 더하기 0.7 곱하기 860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 1052가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건데, 요거 지금 지수평화의 상수를 좀 적게 줬어요. 그런 이게 0.5보다 작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판매량보단 예측치가 더 많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평화법을 2번 하는 문제가 나온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풀 수 있습니다. 7번 시장 잠재력 지수를 작성하고 이 지수에 따라 목표 판매액을 할당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지역과 시장별 할당이라 했죠. 자, 이 잠재 구매력 지수를 제가 계속 얘기하죠.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상권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매력을 뜻하는 거예요. 잠재 구매력 지수, 상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을 갖다가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자, 8번 원가 가산에 의한 방법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원가 가산할 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제조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 원가.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 더하기, 그렇죠, 간접 원가가 되겠죠. 자, 얘를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생산자 가격이라는 게 있죠. 생산자 가격은, 자, 우리 도매 가격, 생산자 가격, 소매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자 가격이란 건 뭐예요? 생산자 가격은 여기에다가 생산자 가격은 공장 가격이죠. 제조 원가 더하기, 제조 원가 더하기 우리가 말하는 영업비, 누구의 영업비? 생산자의 영업비 더하기 생산자의 이익을 하면 생산자 가격이 되고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도매 가격의 도매 매입 원가가 된다 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도매 가격을 보시면 도매 가격은 도매 매입 원가가 되고요. 요게 매입 원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더하기 여기도 만약에 영업비, 여긴 누구의 영업비? 도매 가격의 영업비, 그 다음에 도매 가격의 도매처의 이익이 있겠죠. 얘가 또 누구의? 그렇죠, 소매 가격의, 소매 가격에서 누구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소매 매입 원가가 되는 거죠. 소매 매입 원가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영업비, 그 다음에 이익이 되죠. 이렇게 영업비하고 이익이 계속 붙어가면서 올라오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라고 부르죠. 코스트 플러스 원가 가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원가 예산 생산자 가격은 얼마입니까? 생산자 가격 제조 원가 더하기 영업비 더하기 이익을 얘기하면 되겠죠. 제조 원가 4,000원, 생산자의 영업비 얼마? 1,000원. 그 다음에 생산자 이익 그럼 얼마예요? 6,000원이겠네. 6,000원. 맞나요? 맞죠? 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매 가격은 얼마예요? 도매 가격은 도매 매입 원가 6,000원 더하기 도매업자의 영업비 6,000원 더하기 800원 더하기 1,000원 7,800원이 되겠죠. 1번, 2번 다 틀렸네요. 소매 매입 원가는 소매업자의 영업비와 이익, 그럼 7,800원 더하기 1,900원 하면 되겠죠. 얼마가 나와요? 얘가 맞네요. 얘가 9,700원 맞습니다. 3번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제조 간접비가 얘가 제조 간접 원가가 2,000원이래요. 그리고 직접 원가는 4,000원이래요. 맞나요? 제조 원가가 4,000원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거. 좀 약간 애매한 겁니다, 지금. 잘못 쓰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이 문제도 괜찮네요. 경제 환경하에 적정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가격 경제에 의한 가격 유지와 리베이트 전략에 의한 가격 유지가 있다. 가격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리베이트 전략은 가격 유지 정책 외에 판매 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영향 미치죠.
원래는 리베이트 전략은 본래 가격 유지 정책뿐만 아니라 판매 촉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리베이트라는 거는 성과금이 개념이라 했죠. 성과금은 나중에 받는 개념이라면 리베이트는 먼저 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먼저 줬어요, 돈을.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을 더 팔아주게 되고 더 판촉하게 되고 더 관리하게 되는 뭐예요? 가격 유지뿐만 아니라 판촉 활동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자, 10번입니다. 10번에 보시면 2024년 1월 6일 A거래처로부터 노트북 100대를 주문받았다. 그랬을 때 예정 납기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주 관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1월 6일은 현재고 50개밖에 없어. 1월 6일 안 돼요. 1월 7일에는 가용 재고가 30개밖에 없어요. 더 줄었네요. 1월 6일보다도. 자, 1월 8일에는 생산 예정량이 30개예요. 그럼 뭐예요? 30개 더하기 30개니까 1월 8일 기준 60개밖에 안 되죠. 1월 9일에는 30개. 그럼 60개 더하기 30개니까 90개. 아직도 100개가 안 돼요. 자, 그랬더니 생산 예정량이 90 더하기 30에서 몇 개? 그렇죠. 이제 120개가 됐습니다. 100개를 갖다가 주문을 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그렇죠. 1월 10일 기준으로 주문을 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 관리라는 거는, 수주 등록은 절차가 있어요.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보고 있고 예정된 재고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가능하면 통보일을 알려주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지금처럼 뭐 해야 돼요? 생산 계획을 보고 생산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고객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 자, 11번. 유동자산은 500만원, 부채는 400만원, 자본은 700만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순운전자비라는 건 뭐예요? 순운전자분은 운전 자본은 유동자산 마이너스 유동부채죠. 유동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동자산 마이너스 유동부채. 그럼 얼마예요? 500 마이너스 400. 그래서 얼마? 그렇죠. 1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다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12번. 주식회사 생산은 외상매출금 회수에 대하여 매월 25일 마감하고 차월 25일 회수를 하고 있다. 보기에 외상매출금 자료를 이용하여 8월의 외상매출금 회수율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준 거야, 지금 준 거. 그러면 애초에 공식은 뭐예요? 회수율은 매출대금 회수액, 매출대금 회수액 나누기 전월말 외상매출금 잔액, 전월말 외상매출 잔액 더하기 뭐죠? 당월 매출액인데 원래 공식이 이래요. 당월 매출액인데 지금처럼 뭐가 주어진다고요? 25일 마감, 차월 25일 회수로 하면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다 그냥 끼워 맞추면 돼요. 뭐라고 맞추면 돼요? 여기다. 자, 회수액 얼마예요, 지금? 회수액 400만원. 그죠? 400 써주시면 돼. 400 나누기 전월말 외상매출금 잔액 얼마? 300 더하기 500 하면 800이 되겠네. 800 얼마입니까? 그렇죠. 50% 0.5.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딱 하나씩밖에 안 줬어요. 보통 이렇게 뭐 25일 마감 차월의 수요인 경우에는 여러 개를 보기에다 주기도 하거든요. 골라 쓰라고. 근데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라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13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괄호는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즉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말한다. 얘를 뭐라 불러 우리가? 더 이상 읽을 필요죠 없죠. 손익분기점, 즉 손해, 비용이 들어가는 손해에서 이익이 나는 지점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른다. 14번. 자, 14번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요 정의를 갖다가 암기를 해주셔도 좋겠지만 우리가 배운 모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SCOR이라고요. 공급망 운영 창고 모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뭐냐? 공급사슬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 모델로 성공적인 SCM을 위한 기준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배운 거 하나밖에 없다. 15번. 물류거점 운영 방식 중에 소비자의 근처로 분산 물류거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직배송은 뭐예요? 직송은 그렇죠. 공장에서부터 바로 그 소비지까지 가는 걸 우리가 직배송이라 불렀죠. 크로스토킹은 뭐라고요? 물류 거점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들어왔다 나가는 환적 기능만 제공하는 걸 크로스토킹. 그러니까 1번, 2번 다 틀린 거죠. 지역 물류센터 방식이 소비자 근처로 위치를 해서 분산하는 거죠. 얘가 답이 되고요. 통합 물류센터는 중앙에 하나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실질 재고조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실질 재고조사법은 말 그대로 월 초 월말에 창고에 가서 뭐 하겠다? 재고를 직접 조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구입 시 매출원가가 구입 시점에서 결정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계속기록법이죠. 계속기록법. 재고자산의 입출구 시마다 금액을 계속적으로 기록한다. 계속기록법. 재고산의 입구 수량은 기록하지 않고 출구 수량만 기록한다. 이것도 계속기록법.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자, 재고자산의 구입 수량은 기록하지 않아요. 판매나 사용 수량은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 건 뭐예요? 얘가 실질 재고조사법이죠. 그러면 실질 재고조사법은 뭐 한다고요? 창고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라고요. 답은 4번. 1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관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출입구가 동일한 창고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입구 빈도가 높은 거는 여기 놔둬야죠. 여기. 이게 뭐예요? 잘 나가는 물건은 입구 근처에 놔라. 회전 대응의 원칙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명료성의 원칙은 뭐냐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명료하게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위치를 표시해둬라 라는 거고요. 위치 표시 원칙은 비슷하게 넘어갑니다. 보관 적재한 물건에 대한 로케이션을 갖다가 주소를 표시해줘라.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은 비슷한 물건은 같이 놔라 라는 게 되겠죠. 자, 18번. 수배송 효율화를 위한 방법 중에서 차량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차량 회전율이라는 거죠. 차량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야간 수배송. 결국은 뭐예요? 야간에 더 돌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차량 대형화는 뭐냐면 여러 번 갈 거를 큰 차를 이용해서 한 번만 가겠다는 거거든요. 얘는 회전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회전율이 오히려 줄겠죠. 회전율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량 대형화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 적정화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지 회전율하고 영향은 주지 않는다. 답은 2번이다. 자, 19번. 생산성 3분기 매입과 매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후입 선출에 의한 9월 말 재고자산을 구해봐라 라고 하죠. 후입 선출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선 기말 재고자산 구해볼까요? 지금 얘는 3만원 3만원, 여기는 428이니까 8만원, 누적은 11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매출이 200개가 출고가 됐습니다. 그럼 200개를 어디서 내보낸다고? 나중에 들어온 거에서 내보낸다고요. 그럼 여기가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만원만 남겠죠. 4만원만 200개만 남을 테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면 7만원이 되겠죠. 또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이 합치면 5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12만원이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9월 말 재고 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4만원이 아니라 2만원인가요? 자, 다시 한번 200개가 출고돼요. 아, 약간 다 나가야 되네. 제가 이 금액을 보고 했네. 그럼 여기는 없네. 3만원에 5만원이니까 얼마? 8만원이죠. 8만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요 400원을 금액으로 수량으로 봤어요. 자, 여기 얼마? 3만원. 여기 얼마죠? 428이니까 8만원. 자, 그런데 200개가 출고됐어요. 그럼 이 200개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입고된 걸 한다고요. 그럼 이 8만원짜리 다 사라졌죠. 3만원 더하기 얘하면 5만원 합치면 그렇죠. 8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8만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다. 자, 20번.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운송수단을 한글로 쓰세요. 괄호 운송의 장점, 운송속도가 매우 빠르며 딱 하나 있어요. 매우 빠른 거. 항공이죠, 항공. 여러분들 항공이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포장도 간단하죠. 뭐 이글루라든가 여러분들 아시는 알루미늄 팔레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죠. 그 대신에 뭐가
급한화물만 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 단가가 너무 높거든. 단점은 뭐냐면 여기도 나오죠. 비싸다. 자, 바로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체 생산과 구매 결정의 고려 요소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모델 변경이 잦은 거, 얘를 뭐라 불러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부르죠. 얘는 자체가 아니라 뭐 외주를 줘야죠. 왜냐면 생산 준비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나머지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 22번. 광고비에 해당하는 가격 유형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다음 달 재계약 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한다. 또한 외주로 진행되는 주식회사 생산의 상품 광고비도 인상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만나서 교섭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교섭 가격이라고 합니다. 교섭 가격. 정가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시장성을 가진 물건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 도서정가제, 서적이죠. 서적, 책, 그 다음에 화장품, 약국에서 파는 약 다 정가입니다. 그 다음에 시중가격은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죠. 시가라고 부르는 것들, 뭐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회값, 회값들이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수산물 그 식당에 가보면 시가라고 적혀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냐? 대표적인 시중가격이다. 협정가격은 교통비, 이발료, 목욕비 같이 지역에서 다수의 판매자가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정한 걸 우리가 협정가격이라고 부른다. 자, 23번. 원가의 분류 유형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과로원가는 최적의 제조 환경에서 설계도에 따라 제조 가능이 진행된 경우에 이론적인 원가, 이거는 우리가 표준원가라고 부르죠. 표준원가.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나머지 완성 후는 실제 원가죠. 원가는 3개밖에 없어요. 자, 24번.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교란이 초래되었다. 이처럼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필수 원자재 수급이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재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매 방법입니다. 자, 기업들이 그러니까 내가 좀 수요가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가격도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오랜 기간을 거래처에서 거래 계약을 맺음으로써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장기 계약 구매라고 불렀다. 답은 4번이다. 25번. 대금 결제 과정에서 적용되는 현금 할인 방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기 현금 할인 방식을 적용한다면 7월 10일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자, 지금 엑스라죠. 엑스라인데 6월 29일이에요. 그러면 6월 29일에 5%의 할인율로 7일간, 원래는 주는데 17일, 이거 더하기라 했죠? 17일간 더 준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17일간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17일간 더 5% 할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7월 10일은 여기 할인 기간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5억이니까 5% 할인된 500만 원이 할인된 500만 원이 할인된 얼마? 9,500만 원을 적용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주어진 원가 구성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구성하세요. 여러분들 제조원가는 직접원가와 그 다음에 간접원가가 제조원가가 되죠. 직접원가는 또 뭐가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네요. 자, 재료비는 얼마? 지금 재료비 여기 나왔나요? 50만 원. 노무비는 30만 원. 여긴 지금 직접이에요. 직접 경비는 1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90이 나오네요. 90 더하기 제조간접비 얼마? 20만 원. 합치면 110만 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27번.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 대한 법률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과로법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여러 개가 있네요. 근데 이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거 제가 딱 포인트만 기억하라 했죠. 돈에 관련되는 건 외국항거래법.
인터넷 상거래에 해당되는 건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통관, 관세 세금 관련된 건 관세법. 이도 저도 아니야. 그럼 다 뭐라고요? 대무역법이에요. 대무역법. 이렇게 찾아주셔야지. 안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대무역법이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없다. 28번 무역대금 결제 시 송금 유형 방법 중 선적 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약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주는 거. 이건 뭐라 했어요? 연불이라고 부른다 했죠. 연불. 자, 그 다음 29번 인코텀지 2020에서 수출자 수입자의 비용과 운임 부담 영역에 따라 4개의 그룹 11개의 조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코텀지에 대해서 수출자가 보험료를 제외한대요. 도착할 때까지 부담하는 거래요. 도착할 때까지 부담한다. 자, 이거를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여러분들 그 F 조건은 운임비 부담 조건이 아니에요. C 조건이 운임비 부담 조건인데 C 조건 중에서도 우리가 보험료와 비용을 다 내주는 게 있죠. 그죠? 보험료와 비용을 CIFR, 그 다음에 CPT, CIP 이런 거 있었죠. 여기서 I가 인슈어런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건 어디밖에 없다? 그룹 C밖에 없다. 30번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신용장의 사용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 신용장과 상업 신용장을 구분할 수 있다. 은행의 신용장 매입을 통해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 그쵸? 신용장이란 거는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1번과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한 신용장은 선적서를 첨부를 지급으로 하지 않으며 아니죠. 화환 신용장이 뭐예요? 화환 신용장은 선적서를 첨부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원만 제출하면 안 되고 환원 플러스 선적 서류를 지급해야만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는 지금 무담보, 그죠? 무담보 신용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화한 신용장은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여기서 화라는 게 서류를 뜻해요. 서류. 화가 서류입니다. 화환, 즉 종이들이 모여서 무슨 역할을 한다? 돈의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잘못 설명하고 있다. 4번도 맞는 내용. 자, 31번 보겠습니다. 운송 위탁인과 운송회사 간의 체결한 회사 운송계약을 근거로 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여기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BL 또는 그렇죠. 선하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선하증권. 선화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선하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복정답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32번 현행 수입신고제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 관세를 납부하는 사후 납부제도이다.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적으세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암기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세의 납부는 며칠? 그렇죠. 신고 수리가 되는 일로 15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5일에 납부해야 된다. 답은 15일 암기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도 1회를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2024년도 2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